USC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후에 삼성에 와서 한 10년 계시고, 그 이후에는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가지고 2018년에 타임지에서 선정된 혁신적인 모바일 디바이서로 선정도 되셨고요. 그리고 그 책도 많이 쓰시고, 기고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국내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시고, 이 최 대표는 생산성 본부에서 메타버스에 관해서는 이분이면 좋겠다, 우리가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말씀을 듣게 됐는데, 우리처럼 뭐 이론을 하고 논리를 하고 이런 식의 공부한 사람한테는 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니까 오늘 최영욱 대표로부터 좋은 말씀을 한 4, 50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그 세상의 변화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모임에 초대받아서 일단 영광이고요. 그 방금 이제 정재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가 안 맞으면 안 되는데 네, 1시간 정도 이제 같이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한 40분에서 45분 정도를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주제가 요새 이제 막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데, 그 주제에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저는 미션을 이미 이제 오랫동안 이런 학계에서 많은 연구들을 해오셨고, 그리고 많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또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냥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경험들의 연장선이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좀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다라고 오늘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공유를 하고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시간 자체가 뭐 우리가 1시간을 통째로 제가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한 45분? 지금이 한 10분 정도 됐으니까 한 50분에서 55분까지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아마 궁금한 점들이 아마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같이 좀 Q&A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뭐 1시간 조금 넘어도 상관없으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계속 질문해 주시고, 혹시 중간에라도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채팅창 같은 데다가 남겨주시면 끝나고 나서 그 질문들 같이 복귀하면서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공유드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이 이제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주로 이제 정재훈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의 그 전문 분야는 기술 그리고 혁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만드는 혁신, 기술이 만드는 변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영향이라든가 산업의 분석,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기업들, 경영진들 자문도 하고 있고 강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작년 10월부터 쓰기 시작해서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탈고를 하고 6월에 출간이 됐는데,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변곡점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양상의 그 기저에 있는 동인, 도대체 이것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좀 뭔가 그 미묘한 기료 같은 것들을 많이 느껴서 정리를 해서 좀 세상에 알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회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드릴 이야기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의 일부분, 아주 일부분,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뭐 다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많은데, 게다가 처음 들어보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이렇게 뜨는 것인가? 도대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뭔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겠죠. 코로나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 삶을 둘러싼 많은 것들이 지금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로 지금 전환되고 있고, 이런 비대면이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아라 라고 하면
메타버스가 아마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화면에 지금 그 보여드리는 그림은 한 영화의 장면입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이고요. 한국에는 2018년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한 230만 정도 관람을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화고요. 제가 굉장히 사실 재밌게 본 영화이기도 한데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를 정말 잘 그린 영화입니다. 정말 잘, 그 상상력을 정말 잘 그린 영화라서 이후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시간을 좀 만드셔서 이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를 꼭 한번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것들이 현실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물론 약간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려져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그 기술적 상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영화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상관없이 이런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러일으키는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돼 있다라는 것도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급진적이고 융합적인 사회 변화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술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어쩌면 포괄하는 하나의 단어가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아마 떠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2, 3년 전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의 뜻을 뭐 정의는 내릴 수 있겠지만 모두가 같은 정의를 내리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라는 아마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이 메타버스가 그런 4차 산업혁명이랑 비슷하게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트렌드를 저 나름대로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포괄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트렌드보다는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메타버스라는 현상을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대표적인 메타버스 사례들 중에 하나가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손녀들이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초딩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이고요. 오픈월드로 저렇게 블록 형태 아바타로 블록 형태 세상에 들어가서 블록으로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재밌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2009년에 만들어졌을 때 이 모장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CEO가 이 게임을 왜 만들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의도, 숭고한 의도가 아니고요. 그냥 레고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레고를 디지털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레고를 한번 디지털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런 약간 욕망이 있어서 취미 생활로 시작을 했던 게 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 개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취미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취미로 만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1억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 유저가 마인크래프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2014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 원래 이것을 만들기 시작한 그 모티브는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레고를 디지털로 가져오고 싶었던 마음에 취미로 만들었던 건데 온라인에서 이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반대로 지금은 오프라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고에서 마인크래프트 테마에 지금 블록을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서로 이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은 셈이 되고요. 근래에 레고에서 히든사이드라고 하는 레고 블록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히든사이드. 이 레고 블록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조립을 하면 완성. 레고라고 하는 게 결국 조립해서 완성하면 끝나는 완결성을 가진 장난감인데 사실은 이 레고 블록 히든사이드 같은 경우는 만든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 앱을 켜서 카메라로 그 레고 블록을 딱 비추는 순간 갑자기 내가 만든 레고 블록에 유령들이 막 날아다니고 나는 헌터가 돼서 유령을 잡고 친구들과 쫓기면서 게임 이게 마치 살아있는 성처럼 변신을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사서 이제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놀라운 현상을 사실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변화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 내가 이런 걸 쓰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덕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어디인가.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눌 수 있나요? 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오프라인이고 저기 인터넷 속에 저 스크린 너머에 있는 건 다 온라인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현상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는 과연 어디인가? 지금 이 레고 히든 사이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디까지가 가상세계고 어디까지가 현실세계일까요? 스크린까지가 현실이고 저 뒤는 가상이지 라고 부르기에는 저 뒤에도 현실이 존재하고 또 스크린 앞에 여기까지는 다 현실이고 여기는 가상이지 라고 하기에는 현실 세계에도 사실 가상의 것들이 존재하는, 그래서 이런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을 저는 메타버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많은 곳에서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있고 뭐 여러 책도 나오고 있고 수많은 뭐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고 있겠지만 그냥 그 기저 있는 본질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블러링되고 모호해지고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것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지금 핫하게 뜨고 있지만 실제로 이 메타버스가 핫했던 시절은 이미 15년 전에 있었습니다. 17년, 15년, 2003년에 미국에서 세컨 라이프라고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아바타로 들어가는 디지털로 화면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하지? 네, 저한테 주문한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이런 세계가 사실 2003년에 이미 출시가 되었었고요. 굉장히 많은 유저가 이 세컨 라이프를 그 당시에 플레이를 하면서 와 이거 어마어마한 세계다. 이 가상 세계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요. 이 당시 세컨 라이프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면서 내가 당시에 아까 그거 없애버리진 않았지. 아까 내가 막 메모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 정도 크기 네, 네 제가 윤세영 주필님 마이크 끄세요. 껐습니다. 네. 그 세컨 라이프가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당시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수많은 이제 혁신가들 구루들이 모여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열풍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와 메타버스다 하고 있었던 열풍이 이미 과거에 한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인기가 있었냐? 이 사건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앨런 그래프라고 하는 당시 실존 인물, CNN의 기자였는데요. 이 친구가 세컨라이프에 로그인을 할 때 아바타를 만듭니다. NC 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바타를 만들어서 세컨라이프 안에 로그인을 했는데 당시 세컨라이프는 린든 랩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서 린든 달러라고 하는 화폐가 있었고요. 이 세컨라이프에서는 당시 토지를 린든 달러를 받고 팔았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를 하고 빌딩을 짓고 이런 일들이 당시에도 이미 가능했었는데 지금 우리도 그 가상부동산 이런 뭐 얘기 나오면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이 이미 17년 전에 있었다라는 얘기이고요. NC청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의외로 그것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끼고 본격적으로 가상세계 세컨라이프 안에 스튜디오를 만들고 이것을 비즈니스로 시작을 합니다. 장사가 엄청 잘 됐고요. 2년 반 만에 NC청이 만들어서 팔아서 올린 수익이 100만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건이 비즈니스 위크나 폴춘 같은 매거진에 소개가 되면서 인류 최초의 버추얼 밀리어네어다, 가상 백만장자다라고 소개가 됐었는데 실존 인물이 소개된 게 아니고요. 이 앨런 그래프의 아바타인 NC청이 표지 모델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열풍보다 더 컸던 열풍이 이미 미국에서 세컨 라이프 때문에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나 대단했냐? 로이터 같은 그 통신사는 아예 세컨 라이프 안에다가 지점을 설립을 하고요. 로이터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지사를 설립해서 아담 파스기라고 하는 기사를 특파원으로 자 지금부터 넌 여기 전담 특파원이야 하고 파견을 보냅니다. 파견을 간다 그러면 뉴욕 특파원이다 비행기 타고 이제 뉴욕으로 출장을 보통 가야 되는데 가상 세계잖아요. 세컨 라이프 안에는 어떻게 갔느냐?
아담 파식이 아담 로이터라고 하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세계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열리는 행사도 참여하고 돌아다니면서 사건들을 막 취재해서 그 사건을 리얼 월드인 현실 세계에다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보면 뭐 가상세계 땅이 얼마에 팔렸대더라, 제페토 안에서 뭐 어떤 은행이 신입사원 연수를 했대더라, 로블록스의 현대자동차가 뭘 만들었대더라,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리얼 월드에서 듣고 있죠. 그거랑 똑같은 일이 이미 15년 전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기업들도 이 가상현실, 가상세계, 메타버스 열풍을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IBM이나 델 같은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선물 사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서 IBM 같은 경우에 뭐 7,000명 차이나 직원 다 모여서 컨퍼런스도 열고, 그리고 IBM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회의를 보통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텐데, 회의를 굳이 세컨라이프 안에 로그인을 해서 세컨라이프 안에 있는 회의실에서 가상 아바타로 회의를 매일매일 했다고 하고요. 서킷시티, 에머리 같은 수많은 그 샵들이 이 안에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긴코 파이낸셜이나 이런 은행들이 이 안에 지점을 열고 ATM까지 만들면서 사실은 이 가상 세계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당시에 이제 열풍처럼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선거 유세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했었고, 힐러리 클린턴만 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뭐 이명박 당시 후보 캠프가 이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경제가 아니라 정치까지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메타버스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사실은 15년 전의 사건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컨라이프가 2010년부터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2014년, 15년 넘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사실 몰락을 하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 몰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술적 이슈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사용성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재미도 없고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고객들은 세컨라이프에서 떠나게 되는 사건들이 좀 생겼고요. 두 번째는 저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급자 중심의 상업화가 너무 멀리 너무 일찍 일어났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고객들이, 사용자들이 들어가서 이 세컨라이프가 뭔가 의미가 있어야겠죠.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뭔가 중고 가치를 만들고 이 안에 뭔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마치 우리 사회를 이루듯이 만들어진 다음에 공급자 중심의 상업화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게 지속 가능성을 띌 텐데, 그거보다 먼저 공급자 중심 상업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이 안에서 이미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고객들은 마침 들어가서 할 것이 별로 없는, 그래서 고객들이 서서히 세컨라이프를 외면하기 시작했고요. 더욱이나 2009년, 10년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로 많은 것들이 트랜지션 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한데, 그 당시 세컨라이프는 그 모바일로의 전환을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그냥 PC 기반으로, PC로만 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고객들은 저때 세컨라이프를 떠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로 이전을 하고, 게다가 PC가 아닌 스마트폰 기반의 많은 여러 가지 그 사용성 더 좋은 재밌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세컨라이프가 드디어 사실 몰락을 했는데요. 제가 이 세컨라이프 사례를 오늘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유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지금 이 세컨라이프의 실패가 현재 메타버스 열풍 속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지금 이 메타버스 열풍도 당시 세컨라이프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고객 중심의 가치를 고민하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그냥 열풍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다시 한번 또 실패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세컨라이프 사례를 공유를 좀 드리면서 이 세컨라이프라고 하는 곳에서 다행스럽게도 수많은 실패를 배운 수많은 지금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 심스, 아바킨라이프 같은 서비스들이 지금 그 당시에 얻었던 교훈들을 잘 반영하고 개선해서 놀랍게도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메타버스 열풍,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메타버스 열풍이 지금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해외는 관심도 없는데 한국만 이렇게 난리 아니냐라고 질문하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미국, 중국, 대만에서도 메타버스 열풍입니다. 핫하게 지금 막 뜨고 있고, 오히려 한국이 조금 빨랐고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메타버스에 관심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금의 메타버스 열풍이 15년 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세 가지 이유와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지금 전 세계 인구의 60%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면서도요. 게다가 그중에 92.8%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항상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모바일 인터넷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전 세계 인구의 과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인터넷과 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왜 메타버스 열풍이 중요하느냐? 메타버스라는 세상은 사실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인터넷이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 세상이 첫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인구의 과반이 인터넷과 늘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은 크리티컬 매스가 메타버스 시티즌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임계점을 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지금부터는 15년 전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을 포용하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GPU의 발전입니다. 컴퓨팅 파워의 발전이기도 한데요. 이 GPU라고 하는 거는 그래픽컬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칩셋이에요. 주로 이제 어디에서 쓰이냐? 그래픽 카드는 컴퓨터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화면을 그래픽으로 렌더링하고 구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주로 이제 고해상도 게임, 고성능 게임이라든가 내지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작업할 때 아니면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이 영상 렌더링 할 때 좋은 그 GPU를 써야지 그 작업이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래픽 처리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면서 특히 2010년 이후에 이 그래픽 카드, 특히 GPU가 그래픽 이외의 용도에 활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블록체인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불러일으켰던 그 비트코인 열풍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반이고요. 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서 이 암호화폐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채굴, 마이닝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이 마이닝이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칩셋이 바로 이 GPU예요. 왜냐하면 GPU로 마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GPU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사실 이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에 몰렸고 그 비용 때문에 막 그래픽 GPU가 품귀 현상도 있었으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면서 그 GPU의 성능이 10년 만에 수백, 수천 배 발전을 했고요. 동시에 2016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경기가 있었어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바둑 경기였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이겼는데요. 당시 그 알파고라고 불리우는 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통해서 프로세싱되고 계산이 되었던 그 인공지능이었는데요. 당시 그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뉴럴넷 기반의 딥러닝은 GPU를 통해서 프로세싱이 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21세기 가장 파괴적인 기술 두 가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GPU가 없으면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성능을 가진 GPU가 필요했다는 얘기고요. 결국 이 파괴적인 두 개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 GPU가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 GPU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서 이 GPU가 무슨 관계냐? 메타버스는 첫 번째 조건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세계이면서요. 두 번째 조건이 디지털로 우리 눈앞에 가상화되고 시각화되는 세상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여야 돼요. 진짜처럼 보여야 되고 실감나게 보여야 되고 리얼하게 보여야 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아바타들, 수많은 세계와 우리는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눈앞에 진짜처럼 보이려면 뭐가 좋아야 될까요? GPU의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픽으로 눈앞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GPU의 발전이 결국 지금의 메타버스 열풍을 또 한 번 견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티핑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덕분에 페이스북이 작년 10월에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가상현실 헤드셋을 출시를 합니다. 혹시
사용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안 써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진짜 이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 변화를 진짜 몸으로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강연이 끝나고 나중에 꼭 이 오큘러스 퀘스트 세스2를 구매를 하셔서 꼭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이 제품은 페이스북이 2020년에 출시를 했고요. 이전에 퀘스트 1이라는 제품이 2019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2019년 전에 없었냐? 아니야, 있었어요. 오래됐거든요.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기술은 1985년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 전에 가상현실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상현실 헤드셋 껍데기에다 끼워서 쓰는 그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두 개의 스크린을 눈에다 대는 입체 영상을 보는 모바일 VR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은 입체 영상을 볼 수 있긴 하나 사용성도 별로고 퀄리티도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그걸로 VR을 경험한 사람들은 VR 별거네, 별거 없네, 별로 할 게 없네, 어지럽기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열악한 성능, 조악한 성능의 VR이 아닌 제대로 된 VR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성능 컴퓨터는 한 2, 300만 원 정도 돈을 줘야 살 수 있었고요. 그 고성능 컴퓨터와 함께 HTC Vive라든가 스팀 인덱스 같은 VR 헤드셋을 우리가 2000년대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 헤드셋이 가격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했습니다. 이 두 개를 사서 USB 케이블로 딱 연결하면 컴퓨팅은 전부 이 컴퓨터가 하고 우리 눈앞에 외장 디스플레이로 이 VR 헤드셋을 통해서 가상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놀라운 가상현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5, 600만 원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죠. 그것도 줄이 주렁주렁 달려서 막 불편한. 그런데 오큘러스 퀘스트가 출시되면서 드디어 컴퓨터가 별도로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 이유가 별도로 쓰던 그 컴퓨터가 이 안에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VR 헤드셋이 컴퓨터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별도로 다른 기기가 하나도 필요 없이 지금 저 디바이스만 머리에 뒤집어 쓰면 가상현실을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놀랍게도 컴퓨터가 내장된 이 가상현실 헤드셋이 사용성이 굉장히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큘러스 퀘스트 1이 팔렸을 때 출시됐을 때 가격이 399불. 한 50만 원 정도였고요.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가 한국에 출시돼서 지금 팔리고 있는데 지금 판매가가 42만 원 정도 합니다. 컴퓨터를 42만 원이다라고 하면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시죠? 사실 컴퓨터거든요. 우리 눈에 쓰는 웨어러블 컴퓨터 42만 원밖에 하지 않고요. 게다가 이거 재료비를 따져보면 42만 원에 거의 마진이 없어요. 그 얘기는 페이스북이 이 제품을 굉장히 빠르게 확산을 시켜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야욕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오큘러스 퀘스트 1이 퀘스트 2가 작년 10월에 출시되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를 제가 숫자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3개월이 안 되는 시간에 100만 대가 팔립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누적 460만 대. 현재는 아마 600만 대, 700만 대를 넘어서 1000만 대를 향해서 가고 있을 텐데요. 마크 저커버그가 얼마 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진정한 메타버스 컴퍼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2는 올 연말까지 1000만 대를 팔고 그리고 1억 대, 10억 대를 향해서 확산이 되면서 진정한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단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의 배경이 되는 어떤 숫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뭐 100만 대 판 게 뭐 대단하냐? 뭐 460만 대 판 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2007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만든 아이폰이 출시가 되었었죠. 그때 아이폰이 100만 대 팔릴 때까지 걸렸던 시간이요. 74일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1000만 대가 팔리는 데까지는 1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얘기는 아이폰이 지금 팔리는 속도와 오큘러스 퀘스트 2가 팔리는 속도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이폰만큼 많이 팔리고 대중화가 될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이폰만큼 지르게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가 확장되고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메타버스 열풍은 저는 단시간에 아주 짧은 유행처럼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 그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깊이 있게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30년 전이었어요. 그 스노우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그 스노우크래시에서 등장할 때 이 메타버스는 고유명사였습니다. 가상현실 고글을 착용하고 아바타를 통해서 들어가는 가상세계를 당시 그 작가인 닐 스탬프스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세계의 이름을 고유명사로 메타버스라고 불렀는데요. 지금 30년이 흐르면서 이 메타버스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됐어요. 다양한 기술들의 발전,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지면서 현재 메타버스는 굉장히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이 되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돕기 위해서 두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팁은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그 정의와 실제 메타버스에 적용되는 기술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디지털 트윈, 미러월드, 혼합현실, 아마 이런 단어들을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기사나 뭐 그런 어떤 책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항상 같이 등장하는 단어일 텐데요. 가상현실도 메타버스고 증강현실도 메타버스고, 많은 그 곳에서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 그래서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가상세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약간 정확하지 않은 정의이고요. 진짜 정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미러월드,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은 메타버스가 아니고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메타버스에 우리가 로그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가상현실로 우리가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지 가상현실 자체가 메타버스가 아니에요. 증강현실로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지만 증강현실 자체는 기술이지 메타버스가 아니고요. 디지털 트윈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지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술 트렌드이지 그거 자체가 메타버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관련 기술은 사실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 강연을 듣는 분들은 기술과 메타버스는 사실 달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혼재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냥 그것을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도 그걸 메타버스라고 이해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현상들이 결국 메타버스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정의는 이겁니다. 유용하게 증강된 현실 세계와 그리고 상상에 실현된 가상 세계, 인터넷과 연결되어 만들어진 다차원의 디지털 시공간들의 총집합을 저는 메타버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로부터 접속한 사용자 중심의 세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메타버스는 인터넷과 연결된 세계다. 인터넷과 연결됐다라는 게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이고요. 메타버스는 GPU로 우리 눈앞에 진짜처럼 시각화되는 가상화되는 세계다. 그래서 디지털 시공간의 집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 우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수천억 개의 갤럭시, 은하계가 있고 또 우주에는 수천조 개의 별들이 있죠.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뭐 무한대의 뭐 별들과 은하계들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별들이 많고 은하계가 많아도 우리는 그 모든 걸 그냥 합쳐서 우주라고 부르죠. 우주가 은하계가 많다고 우주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늘진 않죠. 그냥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우주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지구도 우주의 일부입니다. 저는 메타버스가 그 우주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로블록스나 뭐 마인크래프트나 수많은 메타버스 사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도 결국 그 모든 것의 합집합이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단 하나.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단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치 우주처럼 지구도 사실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는 사실은 다양한 지금 컴퓨팅 플랫폼들이 발전을 하면서 함께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컴퓨터와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으면서 늘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은 새로운 폼팩터의 하드웨어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상현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컴퓨터죠. 결국 가상현실이라고 불리우지만 웨어러블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가 노트북을 이어서 데스크탑을 이어서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이 저는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AR 글래스, 증강현실 글래스 같은 것들이 스마트폰을 이어서 항상 우리와 어떤 가상세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메타버스의 7가지 핵심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책에도 이렇게 7가지를 정리를 한 이유가 수많은 그 메타버스 관련된 사례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공통 요소들이 있길래 이들은 메타버스의 속성을 띠고 있는 것인가? 그 공통 요소를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가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 아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시 연결 기반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메타버스에 우리가 접속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스마트폰, PC, AR 글래스, VR 헤드셋 같은 하드웨어가 없으면 우린 메타버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하드웨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하드웨어들, 디바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연결된 우리 메타버스에 접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요소는 공간, 디지털로 가상화된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체적인 주기에 따라서 지속되는 시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멈추지 않는 시간이 흐른다라는 의미예요.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세컨 라이프 수많은 메타버스 관련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세계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접속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접속하지 않아도 그 세계의 시간은 지금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안에 시간계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현실 세계에서도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내가 잠을 자든 밥을 먹든 여행을 가든 출장을 가든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이 있듯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 안에도 흐르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유된 컨텍스트가 존재해야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가족들과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그 다음에 회사에 갔으면 직원 그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삶 속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상호작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메타버스도 비록 그것이 아바타라 할지라도 유저죠. 다른 유저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컨텍스트가 존재해야지만이 그건 메타버스의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현실 세계에는 내가 하나밖에 없죠. 오로지 나는 나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메타버스에서는 멀티 아이덴티티, 멀티 프레젠스가 가능합니다. 너는 무한한 아바타를 가질 수 있고요. 그 정체성은 현실 세계의 나를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아바타를 통해서 그것도 한 군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메타버스 관련된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면서 저는 멀티 프레젠스 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경험이 이 메타버스엔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이 안에 모여서 상호작용하고 누군가는 무엇인가 생산하고 누군가는 무엇인가 소비하고 누군가는 만들어낸 것들을 막 교환하면서 결국 우리 현실 세계에서 갖고 있는 경제와 비슷한 경제 체제가 그 안에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을 특별히 우리는 가상 경제, 버추얼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7가지 핵심 요소를 사용자를 둘러싼 이 7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를 이해하실 때 이런 요소들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신다면 이것이 메타버스에 충분히 가까워진 거구나 아니구나를 아마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로소 제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사례를 여러분들께 이제 그 정의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좀 마무리를 좀 지을 텐데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 지금 가장 핫하게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폴트나잇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배틀로얄이라고 유저들이 들어가서 100명이 들어가서 막 서로 총 쏘고 싸워서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이제 전투 서바이벌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 작년에 파티로얄이라고 비전투 지역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전쟁을 하지 않고 이 안에서 뭔가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미국의 래퍼의 공연이었어요. 작년에 이 트래비스 스캇이 새로운 앨범이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세컨 라이프 안에 들어가서 아바타로 들어가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공연을 합니다. 가상 세계 안에서 아바타로 공연을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연 한 5번을 공연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동시 접속해서 많은 어디언스들이 공연을 관람했을 때가 무려 1230만 명의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공연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1230만 명이면 서울의 인구보다도 더 많죠. 950만이니까. 어마어마한 사용자가 동시 접속해서 이 공연을 관람했다. 이게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이죠.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진 이런 디지털 시티즌들이 게임 안에 가서 공연을 본다? 이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 이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가상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욱이 코로나 덕분에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줌을 가지고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제가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에서 줌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웹엑스를 가지고 미팅을 하고 출장을 가지 못하고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고 할 텐데 아무래도 이 평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얼굴만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불편한 점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상 세계 안에 이제 버추얼 스페이스를 워크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포스트잇도 붙이고 화이트보드에다가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그리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올림픽도 지금 무관중으로 진행됐듯이 스포츠 경기도 지금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들을 활용해서 시청자들이 저 안에 실제로 경기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통해서 진짜 경기장에 간 것처럼 간 것보다 더 몰입감 있게 이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기술들, 사례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폭스 스포츠 같은 경우에 나이프라이크라고 하는 셋업이랑 협업을 해서 사실 스포츠 경기를 경기장 가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보면 사실 집에서 TV로 볼 때가 더 잘 보입니다. 경기장 가면 선수들도 조그맣고 멀어서 안 보이는데 사실 경기장을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장에 가서 직관을 하면서 사실은 응원을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막 신나게 그 분위기와 열기 속에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게 아마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 함께 맥주 마시면서 치킨 먹으면서 또 같이 응원하면서 하는 그런 경험들도 저기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TV로 중계를 보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가상현실로 친구들을 내가 만든 방으로 초대를 해서 거기서 같이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거죠. 같이 또 농담도 하고 같이 맥주도 마시면서 물리적으로 내 몸들은 떨어져 있으나 마치 함께하는 것처럼 서로 옆에 쳐다보고 농담도 하면서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일들이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지금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내지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저널리즘 관련된 언론사 쪽에서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셔서 지금 뉴욕타임즈나 타임즈 같은 곳에서도 이런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을 활용해서 스페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분야들을 좀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미디어들은 텍스트와 그림을 가지고 어떤 팩트와 스토리를 전달하는데 그동안 이제 최적화가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동영상이 그것들을 앞서서 더 많은 정보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매체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스페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간 단순히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정보와 시간 같은 것들을 함께 사람들이 그 오디언스들이 느낄 수 있게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저널리즘이고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구글이 만든 저런 카드보드, VR 아주 저렴한 VR 키트인데요. 저걸 독자들한테 나눠주고 기사들을 실제로 VR 컨텐츠로 함께 만들어서 단순히 텍스트와 이미지만 가지고 그 현장을 이해하기보다는 마치 독자들이 그 현장에 직접 간 것처럼 그래서 난민촌 같은 곳에 가면 우리가 난민촌의 실상은 이렇고 저렇고 텍스트와 사진으로 그걸 기사를 한다 한들 독자가 와 정말 처참하구나 정말 엄청나구나라는 걸 느끼긴 사실 쉽지 않은데요. 이런 VR이라는 걸 활용해서 그 뒤집어 쓰는 순간 독자가 난민촌 한가운데 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의 그 소년의 눈으로 현장을 함께 공감하면서 진짜 이게 어떤 실상이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저널리즘의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 아우디 같은 경우는 홀로라이드라는 사내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 스타트업이 뭘 하느냐? 자동차 뒤에서 VR을 착용할 수 있게 하는데 사실 눈이 어지럽습니다. 근데 어지러운데 저걸 그럼 왜 하느냐?
사실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술이 있죠. 어떤 기술이냐면 GPS를 기반으로 위치 기반의 기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현재 지도상의 위치 같은 것들을 컨텐츠 이미 반영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데 이 그 VR 헤드셋에는 센서가 들어있어서 자이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차가 지금 가속을 하고 있는지 감속을 했는지 정지를 했는지 우회전을 했는지 좌회전을 했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컨텐츠 안에다가 그걸 다 반영을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 실제 움직임을 컨텐츠에다가 반영해서 마치 내가 공룡을 타고 날아가면 진짜 자동차의 속도, 자동차의 움직임을 공룡의 모습에 싱크를 시켜줘요. 그리고 만약에 우주선을 타면 우주선을 자동차의 움직임과 똑같이 싱크를 시켜주고요. 자동차면 자동차에 맞춰서. 그래서 실제로 이 VR 헤드셋을 착용한 뒷자리에 앉아있는 고객들은 마치 내가 정말 공룡을 타고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회사의 꿈이 뭐냐, 미션이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동차를 테마파크로 만드는 게 이 홀로라이드의 미션이라고 합니다.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이야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보조석에 앉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뭐 활용하겠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진짜 자율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운전자마저도 손과 눈과 발이 자유로워지면 자동차 안 공간 자체가 지금과는 아마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럼 자동차야말로 진짜 저런 이머시브한 테마파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아마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홀로라이드 같은 그 스타트업이 꿈꾸는 것이 그냥 뭐 상상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에 달려들어서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구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지금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두 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페이스북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메쉬라고 하는 플랫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위에서 동작하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오큘러스 헤드셋을 기반으로 해서 인피니트 오피스라고 저 헤드셋을 착용하는 순간 내가 있는 공간 자체를 사무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술을 저 오큘러스 유저들한테 무료로 공급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구매를 하셔서 딱 착용하시면 내가 어디 있던 저 헤드셋을 딱 쓰는 순간 내 눈앞에 40인치짜리 모니터 세대가 쫙 생기고요. 가상 키보드와 가상 책상이 생겨서 뭐 인터넷 서핑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듯이 친구들을 옆에다 불러다 놓고 같이 토론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페이스북이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에서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기반의 넥스트 페이스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아바타로 지금 로그인해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같이 뭘 만들기도 하고 파티도 하고 같이 집도 짓고 내가 갖고 있는 도시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을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2D 화면에서 텍스트로 나 오늘 뭐 했어 올리고 사진 올리고 막 서로 좋아요 누르고 야 어땠어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친목 도모도 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뭐 인적 커뮤니티도 늘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페이스북이 넥스트 VR을 기반으로 한 이런 새로운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지금 만들면서 어쩌면 그런 것들이 더 이머시브하고 진짜 같으면서 정말 재밌는 세계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모습도 우리는 엿볼 수 있을 거고요. 단지 이렇게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 워크룸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기반의 회의실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도 오큘러스 헤드셋을 구매를 하시면 무료로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데 페이스북 아바타예요.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제가 강추를 시켜드리는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오큘러스 헤드셋을 구매를 하셔서 저 워크룸 안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 정재 회장님이 제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서로 얼굴 쳐다보면 진짜 얼굴 쳐다보고 손으로 움직이면 손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게다가 현실 세계에 있는 노트북이나 키보드를 가상 세계에다가 인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에서 내가 타이핑을 하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동시에 업무가 싱크가 되고요.
그리고 가상 세계 안에다가 저렇게 화이트보드를 만들어서 화이트보드에다가 뭘 쓰면 함께 그 화이트보드를 다 보면서 마치 현실 세계에 같이 모여가지고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면서 회의하는 느낌.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런 진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스북이 아까 마크 저커버가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메타버스 컴퍼니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6만 명 정도 되는 직원 중에 만여 명이 지금 전부 AR, VR, 메타버스에 지금 투자가 지금 그러니까 투입이 돼서 굉장히 지금 페이스북의 넥스트 버전을 만들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주어진 시간까지 제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동인 정의는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덕분에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잠깐 스킵을 하긴 했으나 어떤 산업에 그런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분야가 이 메타버스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강연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런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야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닷컴, 벌붐, 열풍. 아마 25년 전에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인터넷이 되는. 25년 전에 누군가가 닷컴이 도대체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칠까요? 닷컴이 도대체 어떤 분야에 가장 큰 변화를 만들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그 당시 아마도 포탈이거나 언론이겠죠. 뭐 커뮤니케이션이겠죠.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닷컴, 인터넷은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산업, 우리 라이프의 모든 영역에 관련이 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10년 전에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떤 산업에 가장 큰 관련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면 동일했을 거예요. 아마도 인공지능이 바꾸는 자동화라든가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뭐 이런 게 영향을 줬겠죠? 라고 답변을 했겠지만 2021년 지금 인공지능이 어느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마 모든 산업이라고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기술은 결국 도구이자 수단이고요. 그 수단은 모든 산업의 혁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저는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현상 속에서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 AR, VR, 디지털 트윈, 뭐 라이프 로깅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모든 산업과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산업이 인터넷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이야 뭐 언론 미디어입니다. 뭐 게임입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 모든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산업이 이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로 인해서 혁신되어지고 발전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라는 현상에 대해서 짧게나마 제 이야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네. 수고하셨습니다.